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라는 여당과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야당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서 오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견 절충하는 과정이다 그랬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5시 10분 이후에 다시 만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야당 반장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사실 합의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여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강행 처리를 할 것이냐 네. 아니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예, 예. 사실 저희의 취재 내용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정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네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뭐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여당의 고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서둘러서 법을 통과시켜서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당에서도 최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이 법안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여기에 문제점을 많이 알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안을 보면 좀 정리가 안 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당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고민은 뭐냐면 오늘 사실 상정을 해놓고 나서 논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제 언론중재법을 상정을 하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겠다. 여기서 저희가 국회법을 봐야 됩니다. 이 국회법을 보면 오늘이 8월 30일이잖아요. 예. 내일 8월 31일이 되면 8월 회기가 끝납니다. 필리버스터는 이 국회법 106조 2의 8항 제가 예. 준비를 해봤는데요. 8항을 보시면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네. 예. 내일 밤 12시, 그러니까 모레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다 자동으로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9월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그 다음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제한 토론이 종결이 되면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9월 정기국회가 처음 열리면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표결에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을 하면 무조건 9월 초에는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네. 너무 강행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고민인 거고요. 예. 야당에서는 이제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준비를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가 양당 사이에서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절충하고 있는지는 이제 양쪽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 예.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정리한 것은 여당 의원총회가 아침부터 지금 계속 네.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논의가 있을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아마 야당 원내대표한테 의견을 좀 대안을 전달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또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지금 얘기는 이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장에 들어가서 다시 또 의견을 조율을 해보고 오후 5시 10분에 다시 만나자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오후 5시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조금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사실 없어요. 네,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이제 국민한테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독소 조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더 있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추려보면 네. 이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할 수 있게 한 게 이 언론중재법 조항인데요. 네. 여기서 이 중과실 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허위 조작 보도임을 또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이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허위 조작 보도를 했네
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언론사가 직접 허위 조작 보도가 아님을 증명해라고 하면 저희가 보도한 거에 대해서 이게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고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 제보자를 공개해야 그렇죠. 되네요.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예. 이 우려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또 그 피해 보상액을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규정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이러면 큰 언론사는 이 과실이 작더라도 네. 크게 부과가 되는 거고요. 물론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만 원을 가진 사람한테 10만 원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한테 10만 원은 다르다. 교통 벌칙금 부과도 자산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네. 논리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서 좀 의견 차이가 또 있고요. 법률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 같은데요. 네,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예. 이제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아. 이제 왜 논의를 할 때 야당은 참여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또 야당에서는 이제 공적 보도는 제외된다. 공적인 보도는 여기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위공직자나 뭐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네. 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여당이 얘기하는데 예. 전직은 빠지지 않았냐. 그러면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제한 토론은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상정할 경우에 대비해서 첫 주자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여쭤봤는데 확인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다. 네.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언론인 출신들, 아무래도 네. 이 문제를 잘 아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 의원들 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이나 최영도 의원 같은 분들은 문체위 소속이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 은 언론인 출신이죠. 예. 최영도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설 것 같다라고 예측을 뭐 해주셨는데 편지까지 보내서 여당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은혜 의원이 첫 주자일지는 또 반대 의견도 또 있거든요. 언론인이 첫 주자로 나서면 그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다른 주자가 나서자는 의견도 있어서 이건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김은혜 의원이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누구에게 편지를? 네, 한때 언론인이셨던 범여권 의원님들께 여쭙습니다. 예. 네, 라고 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 박광원 의원들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누구나 권력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언론을 길들일 권리는 민주사회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에도 좀 호소를 했습니다. 네. 과거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언론 자유를 외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여당이 법안에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편지글을 올렸는데요. 김은혜 의원의 주장을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가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최순실 사태나 아니면 국정농단을 보시면 조그마한 의혹, 태블릿 PC 하나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인터넷 기사를 못 올리게 하고 한다면 네. 언론사가 의혹을 보도하고 그 의혹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역사가 진전하는 셈인데 네. 그 첫 길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죠. 네. 김은혜 의원의 편지를 보면 감성의 정치학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정치권에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까? 네,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래 이 코너는 이제 주제어로 풀어가는데 오늘 네. 언론중재법을 제가 잠시 짚어봤고요. 첫 주제어는 편지의 정치학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 김은혜 의원의 편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정치인들이 이 편지를 주요 전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아무래도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겠죠. 이 김은혜 의원의 편지도 그동안 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다른 분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온 이유는 편지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최근 이슈가 됐던 또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부친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의원이 이 부친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딸 자식이 못난 애비 때문에 숱한 모욕을 겪으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데 애비된 자가 어찌 애비된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네, 이게 윤희숙 의원이 그 아버지 부친의 부동산 의혹을 해명을 하면서 중간에 자필 편지를 공개를 하고 그 자필 편지를 대독을 했습니다. 예. 이 듣다 보면 이제 윤 의원의 아버지가 직접 썼죠. 그리고 이제 아마 다들 부모 자식 관계는 다 있을 테니까요. 네. 이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 그대로 묻어나죠. 이게 이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이 보는 사람들의 감성을 그러네요. 자극을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 야권의 대선 주자잖아요. 또 편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홍준표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이 여명 대변인이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이 편지 봉투를 올렸는데요. 이게 홍준표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20대 남성이 와서 이 편지를 건네고 갔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봉투를 보면 무야홍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 무야홍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말이 나왔던 것 아, 같은데. 네. 아, 젊으시군요. 네. 저는 사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단어도 알지 못했거든요. 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야호라고 이제 지상파의 언론 프로그램에서 네. 뭔가 좀 신나는 느낌을 전할 때 이 젊은이들이 무야호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20대가 이 편지 봉투에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이 봉투에다 이걸 적어서 네. 건넸다고 이 여명 대변인이 홍보를 한 겁니다. 예. 이 20대 남성이 그 20대 남성 커뮤니티에 이 편지 내용도 올렸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다. 나는 홍준표 후보 지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태풍을 일으키길 바란다 하면서 지지 편지를 건넸다고 또 전달을 했습니다. 아. 네, 이걸 홍준표 캠프에서 올리는 이유, 20대 지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또 20대들한테 나에 대한 지지로 결집을 해보자. 네. 이런 걸 호소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MZ세대의 마음 잡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MZ세대라고 하죠.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20, 30대. 이 MZ세대가 사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투표 성향을 벗어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이 MZ세대 잡기에 여야 대권 주자들 모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이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채용 공고 나는 곳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민지야, 부탁해. 맞아요. 일 좀 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도 사실 꼰대죠? 맞아요. 어릴 때 고생 좀 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못 갔다면서요? 맞아요. 아저씨 승질 좀 있다면서요? 맞아요. 오, 솔직하신데요? 이재명은 합니다. 내 맘 좀 알아줘. 네, 내 마음 좀 알아줘. MZ세대 마음 잡기에 나선 모습들 봤는데요. 네. 20, 30대 유권자 중요하고 또 유권자 전체 비중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또 정치에 참여하니까 마음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MZ세대가 여론조사에 잡히는데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일단 그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20대 얘기 전에 이제 네. 전체적으로 조금 먼저 그럴까요? 네, 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짚어보고 거기서 지금 세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후보를 보면 이재명 지사 조금 올랐습니다. 29.1%. 아.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4% 조금 내렸죠. 이재명 지사 조금 오르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내려서 둘 다 여전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위권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3.6%, 그리고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9.4%입니다. 원래 3강 구도가 됐다가 네. 약간 이낙연
대표가 좀 떨어졌죠. 요즘 예.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치고 올라온 겁니다. 예, 이게 예. 전체 후보 적합도에선 그렇고요. 사실 여야가 경선을 치르잖아요. 이게 전체 후보를 놓고 치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대로 경선을 치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을 그렇죠. 치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보와 보수권, 여야를 나눠서 본 조사도 사실 유의미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게 그 야권, 그러니까 보수권 주자에서 보수권 주자들 네. 가운데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도가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이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금 떨어지고 홍준표 의원이 또 조금 올랐습니다. 네. 두 후보 간 격차를 보시면은 지금 한 4.2%포인트 정도 되죠. 네. 오차범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쪽에서 이걸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굉장히 고무된 네, 그렇습니다. 발언 나올 것 저희가 이제 같은데. 보통 근데 언론에서는 전체 적합도를 보거든요. 지금 예. 여야 후보가 나눠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전체로 보는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봤는데 예, 예. 강조할 만은 하더라고요. 네. 네, 보수권 주자 가운데서는 지금 상승세가 꽤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과도 이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민지와 민준이. 네, 민지와 민준이 아까 보셨죠? 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민지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 MZ 세대가 원하는 걸 정책을 펴보자 했더니 홍준표 의원이 그 SNS에 민지를 데리고 오라면서 민준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지지층이 지금 우리 캠프로 다시 옮겨오고 있는데 민지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예. 20대를 이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SNS를 이제 재치 있게 올렸는데요. 실제로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조사를 보면 네. 이 범보수권에서 20대 지지율에서 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조금 앞섭니다. 아. 네, 그리고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여야 후보를 다 합치면요.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낙연 대표, 홍준표 의원 4명의 지지율이 10대에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모두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 안팎으로. 비슷하군요. 네, 그러니까 20대 중에서는 아직 마음을 안정한 사람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 후보를 봤을 때는 상위권 4명의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비슷한 거고요. 보수권만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조금 앞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권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여권은 아직 이재명 지사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조금 올라서 31.2%, 네. 조금 오차범위 밖으로 이낙연 대표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20대 지지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이번 조사에선 조금 앞섰습니다. 네. 물론 소수점 차이지만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MZ세대를 잡으려는 대권 주자의 노력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홍준표 의원이 상승세에 있다라는 거는 보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뒤를 바짝 쫓는 유승민 전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잡으면 내가 다시 홍준표 의원을 잡아서 네. 후보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녹취가 준비됐으면 예. 네,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호남의 지지나 또 청년들의 지지가 있다는 걸 저도 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잡고 유승민이 홍준표 후보를 잡겠다. 그게 아마 이 앞으로 2달 보름 정도의 드라마가 될 거다. 네. 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약진이 눈에 네, 띄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야권에서 홍준표 의원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두 달 사이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건 양강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한두 달 사이로 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여권이든 야권이든 약간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은 정권 교체를 안 하고 지금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좀 몰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예. 반대로 야권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이 후보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한꺼번에 몰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강 그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말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네거티브는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를 가진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국민들은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지고 듣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합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알게 되는데 이 네거티브 하는 쪽이 득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외의 요구에 제가 가장 근접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추격에 나선 사람은 적극적으로 말도 많이 하고 많이 알리고 이런 노력이고 이재명 지사의 얘기 들어보시면 그렇게 이제 말 많이 하면서 공격을 하는 주자가 잘된 경우를 못 봤다. 내가 끝까지 잘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경선버스 이제 출발이고요.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도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회 경선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벌써부터 여론의 변화가 이게 감지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민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권 주자들이 SNS에 우산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을 장마 때문만은 아니죠? 네, 그런 것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이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번에 또한 아프간 특별 지원인 및 그 가족들의 공무원 인재 개발을 위해서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자기 우산은 자기가 듭시다. 자기 숟가락 자기가 들고 밥을 먹는 것처럼. 네,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정치인들이 다 우산을 스스로 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쓴 우산 사진들을 올리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구성으로 잘 정리가 돼서요. 이제 이 발단은 사실 앞에 보셨듯이 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입국한 내용을 브리핑을 하는 이 법무부 차관에게 우산 씌워준 사진이 발단이 되긴 했습니다. 이제 이게 논란이 이니까 이 정치권에서 사진을 올린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우산을 대하는 자세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행사장에서 본인이 이제 우산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 몰랐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모른 것 자체가 이상하다.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내가 비를 안 맞고 있으면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아까 보셨듯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본인이 우산을 들고 옆에 이제 직원을 씌워주고 가는 사진을 조용히 배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디 올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거는 아까 보셨던 홍준표 의원이 올린 사진입니다. 한 할머니를 이제 우산을 씌워서 가는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은 이렇게 모시는 거다. 그 우산을 뒤에서 이제 무릎 꿇고 우산을 쓰고 있는 사진은 현 정권의 5년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본 댓글을 보면 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씌워드리고 있는데 할머니는 비 다 맞고 있다. 네. 이것은 우산을 올바르게 쓴 자세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사실 홍준표 의원도 이 황제 의전 논란을 과거에 받았었거든요. 봉사활동을 갔다가 김장 장화, 긴 장화를 신으면서 옆에 양쪽에서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장화를 신는 사진이 알려지면서 혼자 장화도 못 신냐 이런 논란도 사실 있었고요. 앞서 영상에서 이제 나왔던 황교안 전 대표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내가 있던 법무부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황교안 전 대표가 2016년에 총리 시절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관용차를 타고 기차 플랫폼에 진입을 해서 황제 의전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정치인들은 근데 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니까 좀 활용을 해보고자 해서 이런 사진들을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이 보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많이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졌는데 이 영상의 경위를 보면 이 직원이 처음에는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거든요. 옆에서 이제 차관의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가 앞에 이제 기자들이 화면을 가린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하니까 이제 뒤로 조금씩 이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뒤에 가서 서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에 안 잡히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다 보니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도 이제 무릎 꿇은 자세를 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 기자로서 이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개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촬영 기자들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하면 이제 굳이 우산 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되냐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촬영 기자 입장에서는 옆에 우산 쓴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우산이 언제 바람에 흔들려서 화면 전체를 가려버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힘들게 되면 이 우산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 언론 브리핑이라는 게 이 말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좀 집중이 되게끔 전달해야 된다는 역할이 사실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비켜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제 이 언론도 이 뒤에 계신 분을 이제 배려를 못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만 이 차관분이 중간에 영상을 보면 아예 못 본 건 아닙니다, 사실. 중간에 이 우산을 든 직원의 우산을 바로 잡아주는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관분도 우산을 바로 잡아주는 걸 보고 흙끝 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구든 뭐 비가 좀 그칠 것 같으니 좀 이제 비켜달라던가 아니면 이제 안 써도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고 하셔도 됩니다라는 이걸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 사진을 왜 자꾸 공개를 하냐라는 비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언론의 잘못도 있고 차관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보도를 하는 건 이 사진이 공개가 됐을 때 모든 국민이 분노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취지라고 시청자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비판을 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논란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어로 풀어보는 정치권 이슈였습니다. 오늘 정치부 이정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